전세계 범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만 북부에 구이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타이페이와 인접해 있고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동시에 구이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죠. 사건의 시작이 이 구이산 안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1997년 4월 14일 공원을 찾기엔 이미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혼자 공원 안을 돌아다니던 40대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성은 급히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신없이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창백하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상함을 눈치챈 공원 관리인이 다가와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공원 관리인은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바이빙빙이었어요. 관리인이 이름을 부르자 바이빙빙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관리인을 뒤돌아봤죠. 관리인은 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를 건네줬어요. 누군가 공원을 찾아와 이곳에 바이빙빙이 오면 전해주라면서 맡겨둔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보자 급한 표정의 바이빙빙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듯이 얼굴이 굳어버렸죠. 그리고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바이빙빙은 관리인에게 봉투를 맡긴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봤지만 관리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고요. 어쩔 수 없이 봉투 안을 확인해 봐야 됐죠. 그리고 바이빙빙은 작게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공원 관리인에게 맡겨둔 봉투 안에는 친필 쪽지 한 장과 여성의 나체 사진, 그리고 잘린 손가락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바이빙빙이 공원에서 급히 찾던 것은 바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사진 속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과 바이빙빙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봉투를 맡기고 간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또 공원 관리인은 어떻게 바이빙빙을 한눈에 알아보고 봉투를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미스터리 사건은 1997년 4월 14일 대만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바이샤오옌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바이빙빙입니다. 1955년생인 바이빙빙은 대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많은 중년 배우 겸 가수인데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18살에 연예계 데뷔를 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바이빙빙은 어쩔 수 없이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었죠.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던 가정생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1997년 42살이던 바이빙빙에게는 17살의 딸인 바이샤오옌이 있었는데요. 외동딸이긴 했지만 남들에 비해 자식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결혼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이빙빙이 18살에 데뷔를 했지만 20살이 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가수 겸 배우로 인기를 얻었던 것이고 24살에는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인기 만화가인 카지와라 이키였습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접하는 시각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인기 만화가의 경우 연예인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유명 연예인과 인기 만화가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이빙빙은 신혼 초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요. 여성 편력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죠. 직업 특성상 생활이 노출되고 항상 언론의 관심거리였던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혼 당시 바이빙빙은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어요.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던 연예인이
결혼에 실패하면서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고국에 돌아오자 대만 사람들은 바이빙빙의 사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이빙빙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것과는 반대로 대만에서는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대만이 반일 정서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고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결혼한 바이빙빙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바이빙빙은 쉽게 다가가기 힘든 화려한 느낌의 연예인이었어요. 하지만 대만에서 다시 시작한 연예인 생활은 아이 엄마로서 친숙하고 편안한 이미지였습니다. 딸과 함께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면서 친근한 연예인으로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바이빙빙은 1989년에 올해의 가수왕을 수상하면서 재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죠. 1년 후인 1990년 바이빙빙의 집에 3명의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괴한들은 모녀를 전선으로 묶은 뒤 바이빙빙에게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큰 피해 없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있었죠. 이 괴한 침입 사건으로 바이빙빙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딸의 얼굴이 알려져 범행 타겟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딸을 TV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딸도 주목받는 유명인의 자식으로 방송에 나가기보단 남들처럼 편하게 친구를 만나고 외출하는 생활을 더 좋아했죠.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였던 딸 바이샤오에는 이제 엄마보다 키가 더 자란 17살의 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바이샤오에는 엄마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던 어릴 때의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싫어하고 외출하기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학생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있던 괴한 침입은 이미 잊혀진 사건이 되었죠. 1997년 4월 14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이빙빙은 연예계 일정과 함께 1년 전부터 발을 들인 정치계 활동까지 소화하느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아무 일정이 없어서 오랜만에 딸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은 7년 전에 겪은 괴한 침입 사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침을 먹은 후 바이빙빙은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고 있던 바이샤오예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집 밖을 나옵니다. 딸이 학교에 가고 혼자 집에서 쉬고 있던 바이빙빙에게 잠시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전화를 받은 바이빙빙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딸을 납치했으니 몸값으로 500만 달러를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던 건데요. 바이빙빙은 너무 큰 충격으로 이 전화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범인들은 납치했다는 증거를 구이산 공원에 남겨뒀으니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바이빙빙이 급히 구이산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납치범들이 남겼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공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원 관리인이 바이빙빙을 발견했고 누군가 맡겨놨다는 문제의 봉투를 건네준 것이었죠. 그 안에는 딸인 바이샤오옌의 친필로 적힌 쪽지와 반나체로 밧줄에 묶인 사진, 그리고 딸의 잘린 새끼손가락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바이샤오옌의 친필로 적힌 쪽지에는 납치당했는데 많이 아프니 꼭 구해달라. 절대 납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신고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원을 올라오면서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하던 바이빙빙은 봉투 안의 내용을 보자 딸의 납치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딸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라는 부탁을 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납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딸아이의 손가락까지 자른 납치범들을 상대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괴나 납치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들은 항상 보호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데리고 있는 인질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죠. 이 상황에서
가장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범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미 아이가 납치된 상황부터 주도권은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어요. 보호자는 아이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냉정함이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질 몸값 요구나 협상에서 범인의 의도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났다 해도 범인은 납치한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안전하게 돌려보내줄 가능성도 아주 낮죠. 결국 이 상황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냉정한 제3자, 경찰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딸의 필체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받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경찰을 찾아간 바이빙빙의 판단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신고는 경찰 내부에 빠르게 전달됐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따서 0414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바이샤오옌을 구출하기 위한 전담팀이 꾸려지게 됐죠. 전담팀은 몸값 요구를 위한 납치 사건의 경험이 많은 경찰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이샤오옌을 납치한 범인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경찰은 바이빙빙의 집에 상주하며 범인의 연락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경찰과 바이빙빙은 며칠간 납치범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이빙빙의 딸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빙빙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납치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면 범인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질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져 버렸으니 경찰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죠. 정보가 노출된 이상 바이빙빙은 더 이상 사건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딸의 안전을 위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은 달랐죠. 유명 연예인의 딸이 납치되었다는 특종은 승진까지 할 수 있는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대만의 모든 신문사는 경쟁하듯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언론 간의 경쟁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 더 자극적이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니 정치인들의 개입까지 이어졌어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건에 개입해 도움을 주겠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 라는 말들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도 기밀로 다루던 이 사건이 대만 전체에 알려지게 됐죠. 안전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바이빙빙은 딸을 구할 방법으로 범인들이 요구한 몸값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50억을 마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범인들에게 두 번째 연락이 왔어요. 바이빙빙은 침착하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거래 전 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샤오옌의 목소리로 그날 아침 발행한 신문기사를 읽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딸의 생존이 확인되자 이번엔 범인들이 바이빙빙에게 직접 운전해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바이빙빙은 혼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자신은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통해 엄마가 운전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던 범인들은 바이빙빙을 협박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범인들과 약속한 장소로 유인해냈죠. 그런데 이날 범인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정보도 유출됐던 겁니다. 이미 언론사와 방송국 차량들이 약속 장소에 모여서 범인들이 돌아간 것이었죠. 사건 5일째가 되던 1997년 4월 18일 경찰에 해산 요구가 있었지만 기자들은 바이빙빙의 집 앞에 상주하면서 떠나지 않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수사에 방해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내부 정보를 단속할 수 없는 사태까지 온 경찰은 사건 수사보다 언론사를 통제하는 데 더 신경 써야 될 지경이었죠. 그날 밤 범인들은 다시 한번 바이빙빙과 만나 거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니 범인들도 어느 정도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건이 알려져 버리니 이대로 포기할 경우 얻어가는 것도 없이 평생 납치범으로 도망치며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이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아내야만 했죠.
이런 범인들의 입장을 예상한 경찰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검거보다 아이를 무사히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취재 차량들이 따라붙는 바람에 범인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5일 뒤 다시 한 번 더 거래를 하자는 연락이 왔지만 무산됩니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범인들이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바이 샤오옌이 납치된 지 12일째가 되던 1997년 4월 26일 더 이상의 연락이 오지 않자 경찰은 그동안 모은 전화 발신 추적으로 범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력 용의자들을 찾아냈지만 이미 증거를 모두 숨기고 도주한 뒤였죠. 그 뒤로 납치된 바이 샤오옌에 대한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별다른 단서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기자들의 간섭으로 보안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찰은 차라리 언론의 협조에 사건을 공개하고 시민 제보를 받아보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이틀 만에 대만 시내 하수구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돼지 사체를 버린 줄 알았고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고 표현했는데요. 바로 바이 샤오옌의 시신이었고요. 같은 날 바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밝혀졌죠. 바이 샤오옌은 납치된 지 4일 만인 4월 18일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밧줄에 목이 졸린 질식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는 성폭행과 구타, 고문을 당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심한 구타로 간이 파열되고 배는 과다출혈로 부풀어 오른 데다 늑골도 대부분 부러져 있었는데요. 사망하기 전 범인들이 여러 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양눈을 도려낸 데다 목이 졸려 죽는 과정에서 입 밖으로 나온 혀도 잘려 있었습니다. 귀에는 폭죽을 넣어 터뜨려 고막이 파열되어 있었고 몸 안에는 2개의 쇠파이프와 48개의 못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의 몸은 사망 전후의 피부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검을 통해 살아있을 때 겪은 일인지 사망 후에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부검 내용은 모두 바이 샤오옌이 살아있을 때 고문당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부검이도 이렇게 끔찍한 시체는 처음 봤다며 범인들의 잔인성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이 내용이 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만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시위도 일어났었죠. 그러자 당시 대만 총통이던 리덩우는 범인을 발견했을 경우 반항한다면 무조건 발포에 사살해도 좋다는 발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발견 당시 바이 샤오옌의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바이 빙빙은 딸의 생전 얼굴과 닮은 가면과 가발을 만들어 씌웠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자 언론의 개입으로 수사 의지가 떨어졌던 경찰은 사적인 감정까지 드러낼 정도로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이게 됐죠. 거듭된 수사 끝에 자세한 용의자들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었고요. 범인들의 아지트를 찾아내 급습했습니다. 여기서 용의자 7명 중 4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정작 사건을 계획한 주범 3명은 현장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순서대로 가오천민, 리춘성, 첸징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범행 수법이나 보통의 범죄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치밀한 도피 과정들을 봤을 때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바이 샤오옌의 시체가 발견되기 하루 전 경찰의 급습을 예상했었는지 4개월간 끈질긴 추격을 완벽히 따돌렸고요. 시내에서 800여 명의 경찰과 마주쳤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반항하면 즉시 발포에 사살하라는 총통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경찰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8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것이고요. 하지만 범인 중 2명은 800명의 경찰 병력 사이를 뚫고 다시 도주에 성공합니다. 가운데 인물인 린춘성이 형장에서 6발의 총을 맞았지만 체포되지
않기 위해 자살을 했고요. 오히려 범인들이 쏜 총에 2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주 과정에서도 남은 2사람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2달 후에 가오천민과 첸징싱이 성형외과에 침입했어요. 자신들의 얼굴을 성형하라며 의사를 협박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수술을 마치자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3명을 모두 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간호사에게 성폭행도 있었고요. 남은 범인들의 도주는 7개월 만에 끝나게 되는데요. 1997년 11월 17일 밤이었습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알게 된 경찰이 다시 한번 급습 작전을 펼쳤던 거죠. 이때 첸징싱이 도주에 성공했지만 가오천민이 경찰에 둘러싸입니다. 결국 가오천민은 체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혼자 남게 된 첸징싱은 근처 가정집으로 도망쳤는데요. 그 집안의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경찰과 대치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첸징싱이 무담으로 침입한 집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인질이 된 집안의 5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파견 나온 대사관의 가족이었죠. 잘못하면 외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한 국회의원이 첸징싱의 아내를 데리고 현장에 나타났는데요. 자신이 직접 범인을 설득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긴 대치가 있었지만 결국 첸징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요. 투항하면서 인질들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죠. 주범 중 유일하게 체포됐습니다. 첸징싱은 경찰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사건을 모두 자백했어요. 이전에 조사 중이던 19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이기도 했습니다. 첸징싱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은 60대 여성부터 13살의 여자아이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외에도 여러 건의 강도 사건과 폭력도 포함되어 있었죠. 첸징싱은 7건의 사건 중 5건의 유괴, 강도, 살인 혐의가 인정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폭행 2건의 혐의에서는 종신형이 선고됐죠. 미리 체포되었던 공범들은 모두 59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한 사람은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는데요. 재판 결과는 같은 해 12월 24일 첸징싱에게 최종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년 뒤인 1999년 10월 6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대만이 아직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 흐름에 맞춰 폐지가 논의되고 있긴 한데요. 이에 반대로 바이빙빙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며 사형제 폐지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범인들 중 유일하게 체포된 첸징싱이 사형되면서 대만 역사상 최악의 납치 사건이라 불리던 바이샤오옌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죠. 과연 범인들이 단순히 50억 원을 챙기기 위해 바이빙빙의 딸을 납치하고 살해한 것일까? 라는 점인데요. 주범이 모두 자살하거나 사형 집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행 동기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중 유력해 보이는 몇 가지 추측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은 범인들의 동기가 바이빙빙의 정치 행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빙빙은 가수이자 배우였지만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부터 정치계에도 발을 들여놓은 것이 문제였다는 주장이었어요. 당시 중국 본토 출신의 조직폭력단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딸을 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빙빙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 중 다수는 반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일본에서 활동하다 일본인과 결혼한 바이빙빙이 좋게 보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반일주의자들에 의해 보복성 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야쿠자 관련설도 있었는데요. 바이빙빙의 전 남편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던 인기 작가지만 동시에 야쿠자에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을 통해 바이빙빙과 야쿠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바이빙빙이 한때 거금을 들여 시작한
빠찡코 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이빙빙이 야쿠자가 소개해준 대만의 한 기업과 함께 빠찡코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 기업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이 바로 딸의 몸값과 일치하는 500만 달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빙빙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기업은 첸징신과 사람을 시켜 딸인 바이샤오옌을 납치해 투자금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인데 결국 몸값을 받는데 실패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3월에는 바이빙빙이 1973년에 살인 청부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1973년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다이중칭이라는 사람이 괴한에 의해 총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괴한에게 300만 달러를 주며 다이중칭을 살해해달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바이빙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이중칭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대만에서 보여준 바이빙빙의 이미지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남편의 폭력과 바람기로 이혼한 뒤에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대만에 돌아왔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던 이미지의 여성이 300만 달러를 써가며 살인 청부를 했다는 사실이 조금 무리한 주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대만인들은 더 이상 바이빙빙이 유명세로 딸을 잃은 불쌍한 어머니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고요. 이 사건의 내막에 어떤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의혹은 바이빙빙만이 정확히 알고 있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1997년 4월 14일 대만 역사상 최악의 납치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바이샤오옌 납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